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? 딱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사전 점검하는 거랑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 사전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사전 점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저희가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 저희가 입주 지정 기간을 주거든요. 분양회사에서. 그게 보통 준공일로부터 한 2달 전이에요. 그러면 이제 사전 점검하러 오세요라고 이제 우편물이 와요.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그 단지 전체에 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별로 나눠가지고 날짜를 좀 분산해서 오라 하거든요. 저는 웬만하면 사전 점검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 이유가 그냥 사전 점검일 때 우리가 그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때 하자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저는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좀 팁을 드리면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친구든 가족이든 여러 명이 가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하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혼자 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여러 명이랑 가면 내가 놓치는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때 또 갈 때 준비물이 있어요. 줄자랑 띠지 같은 거, 뭐 하자 있는 부분 좀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 부분,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이걸 챙겨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. 대형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이사할 때 어떤 계획 없이 이제 그거 물건 넣으려고 하면 배치를 할 때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는 날 뭐 이렇게 치수도 좀 되고 하면 미리 어떤 공간에 배치를 할지 계획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뭐 저희가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도 미리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창문, 뭐 가로, 세로 길이라던가 이런 거 미리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 점검 가면 아파트 입주 지원 센터에서 준비물로 다 챙겨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. 사전 점검 현장에 우리가 딱 갔어요.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나요? 제가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 집이 있잖아요. 들어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때 전 첫 번째로 체크할 게 도어락이라 생각해요. 제가 실제 이제 겪었던 일인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.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도어락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못 나가서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부터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고요. 저희가 이렇게 현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양쪽에 보통 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. 그 신발장 그냥 대충 보고 나가는 경우 많은데 저는 그것도 되게 체크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. 일단 문이 잘 열리는지 열어보고 칸막이마다 이게 잘 빠지는지 체크해야 되겠더라고요. 거기에도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있더라고요.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다 하자 보수를 받았거든요.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현관에 보면 이제 바닥 타일 같은 게 깔려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도 흠집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현관 들어오시면 보통은 화장실, 거실 화장실이 바로 있거든요.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저는 뭘 하냐면 물을 틀어봐요. 수압이 잘 되는지, 높은지 낮은지 좀 체크를 하고요. 저희가 보통 화장실 가면 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문이 잘 열리는지 보고 또 거기 칸막이 같은 것들, 스크래치 같은 게 있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. 요즘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벽에 타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하자가 되게 많이 생겨요. 어떤 하자냐면 그 벽이 깨지거든요. 제가 이제 새 아파트 이제 입주해서 살아본 적도 있고 전세해 준 적도 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그 화장실 벽면이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혹시나 지금 금이 가 있는지 보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뭐 실입주를 하신 거나 임대를 줄 때도 이게 벽이 깨지는지 이거 좀 잘 체크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그 화장실 있으면 방이 있잖아요. 방에 이제 가셔서 저희가 만약에 옵션으로 붙박이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붙박이장 하자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된 건데 서랍을 여니까 거기 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흠집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저는 다 하자 보수를 받았거든요. 혹시 그런 상황인지 잘 보시고 거기 보통 이제 창문
창문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잘 열리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오시면 이제 보통 이제 거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는 거실 바닥을 이제 두꺼운 그런 종이로 다 덮어놨어요. 그래서 바닥을 잘 볼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입주를 했을 때 꼭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입주했을 때 좀 팁을 드리면 이제 보일러를 트는데 제일 높은 온도로 한 하루 이상 이제 트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저희가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. 새집 증후군. 이걸 좀 방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도를 갑자기 높이게 되면 바닥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닥이 짝짝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하자를 좀 빨리 찾아내가지고 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거실에 보면 베란다 창문이 있잖아요. 그때 창문이 잘 열리는지 손잡이가 잘 되는지 좀 체크하고 또 보통 그런 창문들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많이 발라져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괜찮은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부엌이에요. 근데 부엌 같은 경우는 일단 싱크대가 있잖아요. 싱크대에 물이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싱크대 쪽에 보면 이제 싱크대가 많이 여러 개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문을 다 열어보고 하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합니다. 근데 요즘에는 보면 전기 그 압력밥솥을 이렇게 넣는 칸이 별도로 있어요. 근데 보통 그렇게 된 곳이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증기가 나오잖아요. 압력밥솥에서 이게 물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.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부엌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. 근데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탄성 코트거든요. 근데 탄성 코트가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다용도실 벽이 페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곳에 제가 살아봤었는데 곰팡이가 잘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결로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탄성 코트예요.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했을 때 100만 원이 안 됐어요. 그래서 뭐 다용도실이나 저희가 물이 좀 많이 쓰이는 곳들 있잖아요. 베란다나 그런 곳들에는 좀 탄성 코트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탄성코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입주 아니고 임대주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벽 같은 것도 깨끗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임대 줄 때도 임대가 잘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줄눈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대나 욕실 바닥에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고롱 사이사이에 때가 잘 안 끼거든요. 깨끗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탄성코트나 줄눈이 돼 있으면 집을 팔 때도 집이 되게 깨끗해 보이니까 매도가 잘 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파트 측에서 옵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알아봐야 돼요. 근데 보통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사 청소 해주는 곳에서도 이걸 뭐 같이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하루면 다 가능하거든요. 미리 이제 우리가 이사 뭐 청소 업체 알아볼 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좀 체크해야 되는 곳이 드레스룸이에요. 요즘에는 보통 안방에 드레스룸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저도 드레스룸에 크게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드레스룸에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그런 곳에도 이렇게 흠집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거기 이제 짜여져 있는 이제 가구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혹시나 잘 되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문이 잘 여닫히는지, 물이 나오면 물이 잘 나오는지, 선반이나 뭐 타일이 붙어 있으면 스크래치나 금간대는 없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네요. 맞아요. 제가 이제 거의 옵션을 풀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집에 이제 살게 됐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옵션이면 저는 되게 신경 써서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옵션을 넣었던 것들이 다 대부분 하자가 있는 거예요. 사실 그 비용이었으면 제가 그냥 별도로 알아보고 그 가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새 아파트 이렇게 입주하실 때 옵션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있는지 꼭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약간 새 제품 언박싱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그쵸? 새 아파트 언박싱이네요. 사전 점검. 맞아요. 그쵸? 맞아요. 네.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상 사전 점검 가면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. 특히 이렇게 새 아파트
아파트에 하자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준공이 된 지 3년 넘었거든요. 아직까지 하자가 계속 나와요. 제가 여기서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사전 점검하실 때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실입주를 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근데 하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파트에서 그런 하자 접수할 수 있는 앱을 깔게 하거든요. 그리고 되게 사진 찍고 내용만 적어서 이렇게 접수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임대인 분에게 좀 숙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동영상이랑 사진을 좀 많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전 점검 때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놓잖아요. 그때 부동산에서 요청하시는 게 그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나요? 라고 묻거든요. 저는 예전에 이거 몰라가지고 안 찍어놨더니 임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 맞출 때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. 그때 사진이랑 동영상 자료 같이 드리면 소장님들이 이렇게 임대 들어오실 분에게 되게 편하게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,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대를 주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약이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그럼 현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임차인 분께서 뭐 이런 거 하자나 뭐 이런 거 발생시켰을 때 서로 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보통은 3년까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자 접수를 만약에 저한테 1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12월 1일에 접수를 한 거예요.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이제 11월 30일에 화장실에 벽에 금이 갔거든요. 짝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접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접수 기간이 어제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사비로 내 돈으로 다 해야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잔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저희가 이제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안내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 대출 실행이 저희가 잔금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. 그럼 그 실행일에 잔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. 그 은행으로 그 금액만큼 상환을 해주게 돼요. 상환을 하게 되고,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잔금 치르는 날 그 은행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법무사님이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그 법무사님께서 그럼 잔금 요 금액인데 대출은 지금 요만큼 남아있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저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계좌에다가 돈을 다 드리면 되고요. 그러면 그 법무사님께서는 그 돈을 다 합쳐가지고 그 분양회사 계좌가 있어요. 저희가 잔금을 상환해야 되는 계좌가 있거든요. 거기다가 다 상환을 해주세요. 상환을 하면 이제 분양회사에서는 상환 다 했다는 확인증을 주시거든요. 확인증이 있어야 저희가 키를 받을 수 있어요.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그 입주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. 거기에 가면 뭐 입주 명부 같은 것도 작성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와 뭐 카드 관련 물품 같은 거를 다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.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. 네, 맞아요. 그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옵션 있잖아요. 보통 옵션 많이 하시는 게 시스템 여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게 있을 때 그 옵션에 대한 잔금도 내 돈으로 다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한 또 잔금을 상환해야 되는 계좌가 별도로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그 계좌에다가 다 납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옵션비랑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을 해두고 그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 사전 점검일 때 가면 그 분양회사에서 그런 책자를 주거든요. 거기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계좌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미리 보시면서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 다 계산할 수 있고,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 분양회사 연락처가 있어요. 전화하시면 몇 동 몇 호라고 말씀만 드려도 알아서 지금 잔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안내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.
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당일에 잔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저희가 통장 한도를 되게 낮게 해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통장 이체 한도를 높게 이제 설정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. 그렇게 하셔야지 뭐 잔금 상환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뭐 이체 한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은행에 상담 전화가 있어요. 전화 한 통 하시면 한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잔금 치를 때 잔금과 옵션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가 있을까요?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. 근데 만약에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잖아요.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주택까지는 보통 저희가 1.1% 이렇게 내게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가 분양가가 5억 정도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취득세 1.1%라고 했을 때는 분양가 5억이면 550만 원 발생하고요. 또 저희가 교육세가 붙습니다. 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10%를 내게 되는데요. 550만 원에 10%니까 55만 원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인지세가 또 붙어요. 인지세는 보통 15만 원이고요. 주택 채권 처분액이라고 해서 한 9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외에도 법무사 관련 보수, 교통비, 여비, 뭐 이런 부가세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법무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적게는 이게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, 보통 1000만 원 넘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발생했고요.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매매했을 때 그리고 임대했을 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요일포가 또 지역마다 또 달라요.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 금액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잔금 외에도 이렇게 부대 비용이 꽤 많이 드니까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하고 좀 자금을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. 맞아요. 팁을 하나 드리면 잔금 다 치르게 되면 이제 그 입주 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많이 주시거든요. 뭐 에어컨 리모컨이라던가 그 카드라던가 여러 가지 물품을 주세요. 그럼 그거를 내가 실입주를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놓게 되면 이제 그 물품들을 임대 들어오신 분이 활용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그것도 사진을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진 찍어 주시고 나중에 그 임대 사시던 분이 나가시게 됐을 때 그 물품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사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때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사 업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이게 제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사 업체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한 분이 한다 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. 저희 그때 에어컨도 막 부서지고 화물도 깨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제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. 제가 다음에 이사를 할 때는 제 지인분이 너무너무 추천해준 업체가 있었어요. 되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 업체를 활용했더니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다고 꼭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해보시고 직접 이제 해보시고 너무 좋았다 이런 곳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 아파트 입주민 카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곳들에 검색을 하시면 너무 좋은 정보가 많고요. 또 저희가 뭐 하자라던가 뭔가 이 아파트에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도 입주민 카페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계속 정보를 많이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